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해설, 저는 5부의 남궁민입니다. 자, 이제 1, 2, 3, 4부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문학 세트로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두 개의 세트가 기다리고 있죠. 현대 소설 그리고 고전 시가입니다. 둘 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총평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워낙에 어려운 작품들로, 또 낯선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학이 특별히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문제 자체의 난도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작품이 해석이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경험, 자, 함께 해설 통해 가지고 작품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현대 소설부터 가보도록 하죠. 역시 낯선 작품이었어요. 이청준의 시간의 문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려워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생, N수생 이런 그 수능 시험의 수험생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독자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또 심지어 평론가들에게도 제일 어려운 소설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청준입니다. 이청준의 작품들은 워낙에 작품 수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심오하고 관념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역시 이런 이 시험 상황, 수능 상황에 지문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까다롭죠. 많은 작품들이 예술가를 주요 인물로,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렇죠. 시간의 문 역시 사진작가 유종렬이라는 사람의 그 삶과 예술적 지향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바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곧바로 이 지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41번 문제의 보기 같은 걸 읽어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거 함께 제가 보충 설명 곁들여가면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죠. 이제 알아가는 시간 가져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인데 5년 전 실종됐어요. 누가? 사진작가 유종렬입니다. 보세요. 요거 앞부분 줄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쪽쪽 해가지고요,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지 않겠습니까? 이 뒤에 지문을 이해하는데, 그죠? 그러면 5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런 사진 작가라는 거예요. 유종렬입니다. 그죠? 근데 아내로부터, 유종렬의 아내가 있죠, 그죠? 아내로부터 유작 사진전, 실종되는데 이제 그가 남긴 작품, 유작이에요. 유작 사진전이라는 게 열린다는 거죠. 거기에 초대받은 나가 있어요. 나는요, 허씨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실은 나하고 유종렬은 그 같은 신문사에, 유종렬이 그 당시 예전에 나하고 같은 신문사에, 나는 지금도 그 신문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신문사에 다니던 사진 기자였던 거죠. 사진 기자고 사회부 기자일 때 같이 어디 탄광에 이렇게 막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건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한 일주일인가를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같이 거기 이제 막 묵으면서 생활하면서 사진 찍고 막 기사 쓰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지냈던, 그런 고생을 했던 추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야말로 절친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하숙집도 합쳐가지고 나아가 유종렬의 하숙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또 그가, 유종렬이 지니고 있는 예술 세계, 사진 세계에 관한 그 어떤 깊은 고민들을 자꾸 전해 듣게 되고 그런 사이인 거예요, 둘이. 나는 그런데 소설에서 나가 나오면 이건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서술자가 나고요. 인물을 서술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쵸? 나는 그가 남긴 사진들을 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누구예요? 이 아내, 그쵸? 나누고 그의 사진 찍기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누구겠어, 이게? 유종렬이지 뭐, 그죠? 사진작가 유종렬. 그는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지 못하고 몇 줄 몇 달을 고심만 하고 있었다. 보세요. 그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작가, 또 사진 기자, 이런 사람이 사진을 찍지를 못해. 그러고서 고심만 합니다. 갈수록 사진이 두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 작가가, 사진 기자가 사진이 두려워진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쵸? 자,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이 펜이 두렵다. 원고지가 두렵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진작가는 사진이 두려워지는 게 당연할지 몰라. 그러나 또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사진작가가 사진이 두려워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뭐 생계도 그렇지만 뭐 직업도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게 한꺼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가, 과거에 이제 그가 알고 보니 그의 전쟁터 충격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도 모두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이 회사가 바로 나와 함께 다녔던 그 신문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현장들과 맞서기엔 나의 카메라는 너무도 무력하단 말이요. 카메라가요, 무력하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참혹한 무서운 현장들, 전쟁터의 충격, 전쟁터의 그 아비규환의 상황,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그 상황, 극한의 그 상황, 그 앞에서 나의 카메라는 너무 무력하다는 거죠. 나의 카메라는 번번이 그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킬 뿐이었어요. 자, 사진을 찍는다는 게 그거죠.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쵸? 정지된 시간 안에 대상의 모습을 영원히 가두는 게 사진 찍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런 어떤 사진이라는 매체의 자기의 작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종렬은 그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를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두꺼운 벽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자꾸 두꺼운 벽, 그 벽이 두꺼운 벽이 뭐예요? 시간의 벽이죠. 그럼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주목하는가 하면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시간의 문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거라고. 그렇죠? 유종렬은 아주 강고한 시간의 벽, 그 벽, 내가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켜버리는 사진 찍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이 사진의 카메라의 무력함.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 시간의 벽을 뚫고,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의 문을 열고 함께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흐르는 것, 이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진 찍기의 어떤 목표, 목적, 완성된 경지, 이런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파악하면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 것들을 초반부터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 같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해요. 왜? 촉수를 민감하게 딱 가지고 작품 제목이 뭐 시간의 문, 이런 서술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지. 시간의 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구나, 유종렬에게 있어서 이 작품 안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두꺼운 벽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을 때 유선배가 바로 유종렬입니다. 거의 탈진한 어조로 덜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전쟁터의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뭐 이 지문에는 명확하게 이 대목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고민, 그죠? 전쟁터의 악몽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고민 있잖아요. 괴로움, 자신의 그 사진을 찍는다는 작업이 지니고 있는 그 무력함으로 시작된 그 깊은 고민이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 일종의 어떤 해결책이랄까, 이런 것으로 이 유종렬이 택한 방식이 사람들의 얼굴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도식적인 이해이긴 합니다만, 자연이나 사물을 찍는 것은 유종렬이 생각하는 진정한 어떤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함께 흐르는, 미래를 담아내는 그런 그런 사진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수많은 그 고통받고 뭐 어쨌든 희로 애락 애오욕에 시달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막 찍어댄 그런 작품 세계를 계속 구현을 합니다. 자, 사진일이 이토록 두려워진 건 내 사진기가 살아있는 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력감을 느끼면 사진기를 버리면 그만인 게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서운 힘으로 맞서오거든요. 뭐가? 대상들이 말이에요. 자, 그 전장터의 참상들이, 그 얼굴들이 내게로 말이요. 어떻게? 자, 이런 참상과 그 얼굴들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 고통받는 존재들이 나에게 무서운 힘으로 맞서온다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버려버리면 된다? 안 된다. 나 못 버리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내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야.
고통받는 이들의 그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내가 그냥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카메라를 버릴 수 없도록 순간순간 내게 맞서오고 있어요. 산이나 바다는 맞서오는 게 없지요. 그래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땐 자리를 비켜서 버릴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고통인 게죠. 이해됐나요? 산이나 바다는 고통을 나한테 호소하지 않아. 물론 예를 들면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신음하는 자연을 찍는 생태 작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진 작가라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 자연이 나에게 무섭게 맞서오는 저 힘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건 아니야. 지금 유정렬은, 그죠? 고통받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나에게 육박해 들어오고 나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한다. 자연과 달리, 다른 피사체들과 달리. 이해되나요? 그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사진, 그 예술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의 카메라 앞에 시간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현상들. 자, 여기 나왔네요. 그죠? 작품의 제목이야. 시간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현상들. 그러면서도 눈을 감고 돌아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인간사의 모습들. 그럼 보세요. 진짜 진정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뭔가를 이뤄낼 수는 없으면서도, 그러나 외면할 수도 없는 이 고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정열의 고민.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이자 절망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그래서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과 절망을 지니고 있어. 근데 이거는 벌써 여기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제 설명 들으셨죠? 아시겠죠? 유정열이 어떤 사진 작가였는지.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애를 갖춘 사람이었겠죠. 그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의식을 지닌 작가였던 거야. 중략이고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인가? 뭔가 지금 중략 부분이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과거 얘기가 나오고요.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루다가 그 초대받은 전시회에 가게 돼요. 가가지고 이 유선배의 아내와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러니까 막 선배의 아내가 뭘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도대체 어찌된 노릇인가? 사진 속엔 분명히 유선배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 담겨 있었다. 아, 셀카를 찍었구나. 아니에요. 봅시다. 그것도 물론 옛날에 미리 찍어둔 것이 아니었다. 해상 유랑선을 찾아 헤매던 마지막 취재길에서 찍힌 모습이다. 모습이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진의 화면은 사방이 바다다. 해무로, 이제 그 바다에 끼는 안개가 있잖아요. 해무로 어슴푸레해진 바다 저편에 난민선으로 보이는 배가 한 척 떠 있고, 화면의 중간쯤엔 한 사내가, 이 사내가 누구예요? 유선배예요. 그쵸? 그 난민선을 향해 방금 작은 보트를 저어가는 중이다. 카메라 초점은 바로 그 난민선을 향해 해무 속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사내에게 맞춰지고 있는데, 마치 그 바다의 안개 속으로 배를 숨겨 올라가고 있는 듯한 사내의 모습은 유선배의 그것으로밖엔 읽힐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게 그 유선배의 모습입니다. 자, 상황 이해됐죠? 사진을 하나 내밀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뭐야? 노를 저어서 난민선에 작은 보트를 저어가고 있는 유선배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찍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 누군가가 찍은 겁니다. 이거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 일본인 선장이 있죠? 그 선장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편지와 함께 보내준 그런 사진인데, 유선배가요, 유종열이 실종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취재차 동남아 쪽을 막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현장을 누비는 그런 작가이고 인간의 고통을 다루니까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남아의 난민선을 타고 떠도는 난민들의 삶의 모습을 찍으러 막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배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일본인 선장이고 실제로 사실적인 국적은 일본 배이지만 다른 나라, 어떤 다른 나라 제3국의 어떤 국적으로 되어 있는, 약간 좀 복잡한 상황에 그 내막이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배에 싱가포르를 향해서 유선배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선을 하게 됩니다.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일본인 선장은 유선배를 받아들인 거죠. 같이 갑니다. 가면서 난민선 가까이에 갈 것을 막 요구하고, 결국엔 이제 어떤 난민선에 같이 못 간다, 저기에 배를 갖다 대지 못한다 이랬더니 그 난민선을 향해서 자기가 보트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 여기까지는 그 내용까지는 몰라요. 그죠? 읽어나오면서 좀 풀릴 테고, 제가 또 거기에다가 이 작품을 읽은 경험을 지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걸 지금 가미를 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봅니다. 유 선배 그것으로밖에 읽힐 수 없는 것이다. 내게 느껴져온 예감이 그러했고 여자가, 이 여자는 아내입니다. 그죠? 여자가 불어 그것을 지니고 와서 내게 보여준 연유가 그러했다. 나는 도대체 사연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사연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도대체 사연을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진에 담겨있는 사연이 무엇인가. 여자는 그게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 사진은 내게 또 하나의 수수께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실종과 얽힌 사정을 이해하는데 이 사진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민 사진인데 보고 나는 수수께끼가 더 심해졌어. 난 더 모르겠어. 그죠? 도대체 도무지 사연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혹시 유 선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 난민선을 찾아다니는 바다 위에서의. 나는 차라리 한 번 더 여자의 도움을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버린 거죠. 내가 모르겠으니까 답을 달라 이거예요. 그냥 아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해라. 나한테 퀴즈 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눈길을 여자 쪽으로 옮기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확인을 구한다. 맞아요. 그건 유정열 씨예요. 여자도 이젠 대답을 굳이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 선배님은 아직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확정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간 거예요.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그 사진에 담겨있는 노를 저어가는,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가는 그 모습이 유정열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죠? 나는 이제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물어나가야 할지 물음의 순서가 떠오르질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죽었다는 건지 살아있다는 건지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는데 왜 노를 적어서 가고 있는 거면 이 사진은 도대체 누가 찍은 건지 온통 그냥 오리무중인 거죠. 그죠? 여자는 그러나 이미 나의 혼란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의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만 조용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다가 이윽고 그녀가 마지막 수수께끼의 열쇠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여자가 다시 손가방 속에서 웬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어 건네준다. 속 부피가 제법 두툼한 봉투다. 여기 이런저런 내력들이 모두 설명되어 있어요. 몇 달 전에 뜻밖의 작업실로 온 건데요. 종렬 씨가 마지막으로 얻어 탔던 배 일본인 선장 다나카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장이 아까 보신 그 사진의 필름들과 함께 보내온 것이에요. 했고 여기 이제 이게 일종의 또 중략이에요. 사실 이 지문은요. 앞부분 줄거리 있고요. 중략이 있고요. 여기 중략 여기 또 있는 셈이고요. 이 편지가 엄청 길거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또 중략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런 게 중략이 총 3번 있는 지문 같은 거죠. 그죠? 자, 편지 안의 내용인데요. 일본인 선장이 일본어로 써 보낸 편지를 이 여인이, 아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이에요. 이게.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예상치도 않게 우리는 다시 난민선 한 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먼 바다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배이고 보니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머지않아 닥쳐올 참극의 규모도 그만큼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배였습니다. 왜요? 이 난민선이 만약에 이 엄청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싣고 있는데 이게 난파가 된다면 그러면 머지않아서 닥칠 절망이라는 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배이겠죠. 그죠? 이 일본인 선장이 보기에. 유 선생은 이제 이게 유정열입니다. 그죠? 제게 다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보세요. 사진 작가인데 난민선에 사진을 찍으러 갔던 바다를 헤매는 사람이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 않는데 그럼 이미 사진이 그의 어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목표가 아니어버린 거예요.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그걸 넘어서는 뭔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유정열은. 그죠? 배우 운명이 너무도 분명하므로 이번만은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운명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번만은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다. 이게 유종열의 말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배를 대세요. 요구하는 거죠. 그죠? 배를 난민선까지 시켜가서 가능한 구조를 베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애를 가진 사람 맞죠? 난민을 돕자는 거야. 구조하자는 거죠.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난민들에 대한 그 이제 구호 작업 같은데 더 뜻이 깊은 사람이 돼버린 거지. 사진 따위는 이제 안 찍어도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막 뭐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 거지 지금. 그죠? 이 일이 너무 급하게 여겨지니까 이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전 다짐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물론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 선생은 제게 마지막 요구를 해왔습니다. 배를 가까이 접근시킬 수 없다면 자신이 난민선을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게 보트를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번에도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 선생의 신변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유 선생의 행동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감이 좋을 리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극력 유 선생을 말렸지요. 그러나 유 선생의 결심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국 보트를 내렸고 유 선생은 혼자 보트를 저어 난민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는 한의 유 선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라고 편지 안에서 일본인 선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종되던 그 5년 전에 그 순간에 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유종렬은 사라진 거네요. 됐죠? 여기 중략이 한 번 더 있고요. 추신. 참 여기 유 선생을 찍은 저의 사진도 한 장 보내드립니다. 유 선생께서 저의 배를 떠나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 가실 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진. 그 안에 피사체는 누구인 거예요? 노를 적고 있는 사람 유종렬인 거죠. 이제 뭐 자기가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막 흔들리는 배에서 막 또 해무가 너무 짙게 끼어가지고 저렇게밖에 못 나왔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편지에 적어 보냅니다. 자,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황 알겠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5년 동안 묵히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 그 일본인 선장이 다시 유종렬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이 일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일종의 이 실종 혹은 사망을 방조한 처지가 그런 그 뭐랄까요 일종의 죄명 같은 거를 쓰게 될 그 위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기다리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사진 현상한 사진들과 함께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타사부터 이 일을 유종렬은 아마 미리 다 계획하고 예감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편지 안에 막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그냥 돌발적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면 그 실종 사건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아내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 필름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보내줬겠어. 이미 알고 보니까 유종렬이 다 이 내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이 카메라와 이 필름들과 뭐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보내라 라는 걸 다 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시에 따라서 아 이거는 다 이미 유종렬의 유 선생이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고 감 잡은 이 선장이 이런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는 다음번에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지문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38번인데요.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결국 줄거리 묻는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갑니다. 나는 유종렬의 작업실을 찾아가 대화를 통해 그와의 오해를 풀고 있다. 오해를 풀었나요? 유종렬의 작업실에서 유종렬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깊은 고민을 듣는 거지. 1번 땡, 2번 여자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줘. 아니요.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유종렬이지. 그걸 알고 나한테 이제 그 사진 제시한 거죠. 아내는. 여자는 유종렬의 생존 가능성을 묻는 나에게 그의 생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고 있다. 답 3번이네요.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지 않고 뒤로 그 결정을 미루는 게 유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아직 모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어. 죽었나요? 살았나요? 대답 안 하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합니다. 유보시키고 있다. 자 3번 맞네요. 4번인데요. 선장은 여자가 유종렬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묻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기 적어도 이 대목 안에는 없었어. 그죠? 선장이 편지의 수신인인 아내한테 왜 남편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냐는 거에 그 이유를 그런 대목 없었지. 그죠? 그 다음에 유종렬은 나가 겪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아니요. 예술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건 나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회부 기자입니다. 유종렬이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적절한 것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청준의 소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뭐 예술가를 다룬 작품들이 이청준에게는 워낙에 너무 많아. 뭐 줄타기 광대도 있죠. 뭐 판소리꾼도 있죠. 여러분 아는 작품들로 생각해 보세요. 또 뭐 화가도 있죠. 작가도 있죠. 여기서는 지금 사진 작가인데요. 이런 그 예술적인 고민, 철학적이고 심오한 갈등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모순하고 맞물려 가지고 깊이 있는 파급 효과를 하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복잡한 지문, 심오한 지문을 읽으니까 이런 매우 단순한 줄거리 문제인데도 여기에서도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39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기억은 뭐였는가 하면 아까 나는 도대체, 나는 도시, 나는 도무지 사연을 알 수가 없었다.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심리가 담겨있는 거 맞잖아요. 도대체 이 사진이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거. 니은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린다.
질문에 의도적으로 답을 회피하는 상대에 대한 반감을 행동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그냥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쵸? 자, 디귿. 그녀는 마치 나의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만 조용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면 상대 행동에 담긴 속뜻, 나의 혼란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속뜻을 주관적으로 유추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가만히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까? 내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라고 추측한 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을 어디 있어요? 저는 물론 이번에도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물에게 닥칠 위험과 인물이 자초할 위험을 함께 고려해서 그런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일본인 선장이. 미음 갑니다. 저는 결국 보트를 내렸고 인물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상대 누구? 유종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쵸? 보트 내려달라는 거 내려준 거지. 마지막 제안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줄거리 파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줄거리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작중 상황이 뭔지만 파악했다면 38, 39가 한꺼번에 풀려야 돼요. 40번 가죠. 편지의 기능 그랬는데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소재와 배경의 기능을 묻는 문제는요. 하나 소재, 편지라는 소재를 하나 딱 됐어. 편지는 소재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여기에 뭔가 편지가 나왔다 서사에서. 그러면 이 40번 문제 같은 문제 유형에 자주 동원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죠. 이 서사적 기능이 4개나 되고 하나만 적절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은 되게 희박합니다. 그렇죠? 하나 딱 맞는 거 고르니까 나머지가 엉뚱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일 맞는 거 하나만 딱 고르면 됩니다. 답 딱 보이죠? 유종렬의 행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지. 누구의 설명에 의해서, 일본인 선장에 의해서. 나머지는 제가 굳이 해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자, 41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41번 문제처럼 제가 이제 여기 총평에서도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심화된 어떤 감상을 요구하는 이런 보기, 볼륨 자체가 큰 보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3점을 달고 있는 이 세트의 대표 문항으로 또 때로는 많은 경우 고난도 문제, 그렇죠?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갑니다. 시간의 문은 사진작가 유종렬이 추구했던 예술 세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됐죠? 한 문장으로 이 작품을 요약해서 해제를 제시하자면 이런 거죠. 그죠? 유종렬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인간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속에서 정지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사진 안에 담고자 했다.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시간에 자기 사진의 한계가 시간을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것. 그게 카메라의 한계라고 느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잖아요. 대상을 찍는 것이 과거로 굳어진 시간을 단순히 현재화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진정한 예술 행위가 아니며 미래와의 연관을 담아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관, 예술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종렬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열려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하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 곁들였습니다만 작품 안에서는 이제 막 자연물 같은 거 찍고 이런 거 안 하고 인간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찍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진을 찍지 못해 괴로워하고 결국 자신이 찍고자 했던 사진 속에 피사체가 되었죠. 왜? 자기가 찍고자 했던 사진 속의 피사체가 되었어. 그 마지막 사진 얘기하는 거죠. 노저어가고 있는. 그쵸? 그건 왜 자신이 찍고자 했던 사진에 해당될까? 이거는 난민선을 향해서 홀로 보트를 저어가는 굳은 의지를 가진 한 진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이 위에 얘기로 하자면 미래가 담겨 있는 거야. 저 이후의 사건이 궁금해지고요. 그것이 대단히 고결한 어떤 사건을 예비하고 있는 사진이죠. 그런 사진 속의 피사체가 됨으로써 자기는 자기의 세계를, 이 예술 세계를, 자기가 추구한 예술 세계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겠단 말이야. 그럼 선지를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봅시다. 자, 유종렬이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진이 단순히 과거의 순간을 현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사진과 자기가 실제로 찍고 있는 사진 사이의 괴리 때문에 찍지 못하고 있다는 괴로움을 토로했던 거 맞잖아요. 그죠? 자, 유종렬이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르려고 한 것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이게 뭐야? 자, 시간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려고 한 것. 이게 유종렬이 추구했던 사진관, 예술관이죠. 그죠? 그걸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흐르려고 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냄으로써 추구했으니까, 찍으려고 이제 추구함으로써 그런 예술 세계를 추구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네요. 유종렬이 전장터의 참상들이 무서운 힘으로 맞서 오는데도 카메라를 버릴 수 없었던 것, 즉 그런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사진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열려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겠군. 그렇겠지? 그런 세계를 추구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자꾸 피사체로 삼아서 그냥 아름다운 자연사진 같은 거 찍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유종렬이 5번 봅니다. 유종렬이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피사체가 되어 찍힌 사진, 그 문제의 사진 있죠? 지문안에 나왔던 사진에는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럼 아까 우리 보기에 근거하자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피사체가 됨으로써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실현하고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 작품을 해석했기 때문에 5번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4번 볼까요? 유종렬이 배에서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요건 누구의 진술? 일본인 선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쵸? 그가 추구한 예술 세계가 사진 찍기로 인해 무너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괴로움을 드러낸 것.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선지입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선지. 왜? 자, 무너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괴로움이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뭐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그가 추구한 예술 세계가 사진 찍기로 인해 무너져 내림이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더 매력적으로 말이 되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4번이. 그쵸? 얼핏 보고 잘 모르는 사람에겐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죠? 선생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속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사진 찍기로 인해 무너져버린 현실이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진 찍기 때문에 현실이 무너져버렸어요? 유종렬이 바라보는 현실은? 그런 것 때문입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보기와도 연관성도 없고요. 따라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청준의 소설 만만치 않습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뭔가 말을 어렵게 해. 그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애를 가졌던 박애의 정신을 예술 속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한 고결한 영혼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걸 어떻게 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막 소설 속에서 그런 인물이라는 걸 막 또 이 소설 그 지문 안에서는요 막 말을 통해서 그런 게 많이 전달이 돼요. 장황하게 그 말을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고 또 막 내적 독백으로 고민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갈등 상황은 뭐지?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종류의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들. 자, 이런 지문 읽어낼 줄 알고요.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작품의 제목이나 이러저런 단서들을 끼워 맞춰서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의 인물이고 지금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느낄 만한 어떤 심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탁 뜨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눈을 딱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능에서도 모르는 작품 소설로 아니면 아는 작품 공부했던 연계돼 출제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완전 다른 대목이 출제되었을 때 그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됐죠? 7월 모의고사는 우리에게 이런 유용한 예방주사를 놓아주었다. 마지막 세트 고전 시가로 가겠습니다. 자, 고전 시가
역시 낯선 작품들이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여겼을 텐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메이저 장르에 속하는 가사나 또 가에는 지금 가사가 나온 거고 나에는 연시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연시조나 가사처럼 고전 시가에서 원투펀치에 해당되는 빈출 장르의 경우에는 알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주제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 가도 나도 물론 나가 약간 독특하긴 합니다만 가의 경우에는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그런 절절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연애시에 해당되는 거. 나는 그 대상이 비록 이제 자기가 흠모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친구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사무치는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읽으면 세세한 구절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 어떻고 정서가 어떻고를 이해할 수 있는 감상의 눈이 열려야죠. 가로 갑니다. 거기 작자미상의 추풍감별곡이에요. 제목부터 보니까 추풍이 뭐야? 가을 바람이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그런 노래인 거죠. 갑니다. 어젯밤 부든 바람 금성이 완연하다. 금성이라는 게 이 성자가요. 별 성자가 아니라 소리 성자라는 건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럼 이 금성이라는 게 뭐예요? 쇳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쇳소리. 그럼 어젯밤에 불던 바람이 쇳소리가 완연하답니다. 그 쇳소리가 완연하다는 건 쇳소리는 진짜로 막 쇠에서 나는 소리, 쇠를 가할 때 나는 소리, 쇠를 칠 때 나는 소리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으니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뭐 어렵진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 거기에서 파생된 뜻으로 그 쓸쓸한 가을의 느낌이 나는 소리를 금성, 쇳소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계절이 지금 제목에서 미리 짐작했듯이 가을이 완연한 해지는 그런 상황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됐죠? 고침 당금, 외로운 베개와 혼미불. 그러니까 홀로 자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독수공방 얘기하는 겁니다. 고침 단금 깊이 든 밤 상사몽 됐네요. 그러면 임을 그리워하는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죠? 훌쩍 깨요. 죽창을 반만 열고 자 대나무 빽빽한데 혹은 뭐 대나무로 만든 창이지 몰라 괜찮아. 어쨌든 그 창이면 창문을 반만 열었대. 그러면 이 창문이 혼자 있는 고침 단금의 방의 창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천연한 이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이거 뭐야? 계절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름이었다가 어떻게? 가을로. 됐나요? 자, 여름 구름이 흩어져 버리고 찬 기운이 온대.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 심사도 창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그러면 보세요. 내 마음도 참 창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대.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가 나의 심리적인 상태하고 착 조응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이따가 뭐 따로 볼 필요 없이 사실은 44번 문제 선지들을 판단하면서 가. 왜? 여기 지금 A라는 부분 읽었으니까. 그럼 44번 1번 선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맞아요? 맞죠. 왜? 이거 봐. 지금 이게 감각적 이미지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걸 통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 자기가 슬픔에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 계절의 변화하고 잘 조응되고 있는 모습을 노래했으니까 1번 선지 맞잖아요. 됐죠? 일단 B로 갑니다. 정원에 부는 바람 이 한을 알리는 듯. 이별의 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더 그렇잖아요. 한문 워낙에 또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런 한자어들의 뜻들을 모르니까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가 잘 안 됐던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모든 단어의 뜻을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예리한 짐작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추론의 힘, 추리의 힘이 여러분한테는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원에 부는 바람, 이별의 한을 알리는 듯 추국에, 그럼 가을날 국화 말이에요. 에 맺힌 이슬, 별루, 이별의 눈물을 머금은 듯.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둘이 딱 짝을 이루는 구절이지? 왜? 정원에 부는 바람, 추국에 맺힌 이슬. 이 한을 알리는 듯, 별루를 머금은 듯. 이렇게 대꾸이면서 요 바람과 이슬 같은 자연의 소재가 사실은 뭐하고 관련 있다는 거야? 마치 나의 이별의 상황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4번이 2번 선지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맞나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죠. 대꾸를 사용했어. 반복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자 이게 지금 짝을 이루는 구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 맞죠? 이한, 별루 이런 게 다 지금 자기의 상황을 환기하는 그런 시어들이 아니겠습니까? 됐네요. 2번도 통과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꾀꼬리 이미 돌아가고 소월 비파 동정호의 가을 잣나비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뜻 모르는 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을 잣나비 슬피 운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봄의 꾀꼬리가 이미 돌아가고 가을 잣나비가 자 명시적으로 나왔는데 그럼 아까 여기서처럼 이게 이때는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간 거였는데 이건 지금 봄 이미 훌쩍 지나가고 가을 잣나비가 슬피 우는 계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슬피 운다고 하겠어?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잣나비는요 원숭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원숭이가 주로 동물원에만 있지만 옛날에는요 원숭이 끼끼 하는 소리들이 뒷동산에서 들리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들에는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요 소리가 되게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할 때 많이 사용돼.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슬플 때 저 소리를 막 자꾸 시에서 언급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슬피 운다고 하죠. 근데 이 원숭이들이 진짜 다 슬퍼서 진짜 우는 걸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잣나비를 슬피 운다고 얘기해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시에 관해서 44번에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감정이입이란 얘기 아니에요. 맞나요? 띵동. 됐어요. 여러분 44번 많이 틀렸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44번 선지 판단하니까 그게 어렵나요? 읽을 수 있으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린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 갑니다. 임여희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끊치리라. 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슬픔에 휩싸여 있는 거야. 삼춘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 그랬어요? 삼춘이 뭐예요? 3, 4, 5월 봄에 석 달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봄에 즐기던 일이 옛날 일이던가 꿈이련가 너무 아득한 거죠. 현실 같지 않아. 지금은 너무 그와 대비되는 슬픈 상황이니까. 그다음 D 44번 4번 선지입니다.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회상했어요. 삼춘 때 즐기던 일. 그걸 회상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아주 쓸쓸한 썩은 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정서를 얘기했으니까 4번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중약이 있고요. 지척동방 천리되어 바라보기 묘연하고 은하작교 끊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그랬어요. 자, 바라보기 묘연해. 멀고 아득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오작교가 끊어져가지고 건너갈 길이 아득하답니다. 은하작교, 곧 오작교죠. 뭐. 이게 뭐야?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임과 내가 제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득하다고요. 나 임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인정이 끊쳤으면 차라리 입치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이 인정이라는 건 뭐겠어? 임과 나 사이에 사랑의 감정 그런 게 끊어졌으면 즉 이제 못 만나게 되면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잊혀지면 좋겠단 말이야. 잊히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그럼 보세요.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여 있다고요. 임의 아름다운 자태와 거동이 내 눈과 귀에 매여 있다고. 무슨 얘기야? 너무 슬퍼가지고 해설을 못하겠네.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과 귀에 그의 목소리와 모습이 아른거려서 그쵸? 너무나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볼 수도 없고. 됐나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사랑 노래, 애절한 그리움의 노래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곡씩을 듣습니까? 이걸 왜 몰라요? 읽을 수 있어야지. 그쵸? 천수만한 가득한데 끝끝이 느끼워라. 이때 느끼워라는 흐느껴 온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는 추풍별회를 붙여내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추풍별회라는 게 가을바람 이게 지금 추풍감별곡 제목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요. 추풍감별곡.
추풍 가을바람에 별회, 이별의 깊은 그 소회, 슬픈 감정 같은 것들을 붙여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싫음이라. 이때 전혀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겠죠? 온통, 전부 이런 걸 겁니다. 그죠? 자, 눈앞에 뭐 온갖 것이 전부 다 싫음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만은, 즉 바람 앞에 떨어지는 잎, 그냥 뭐 가을이구나, 슬픔이 없는 사람. 그리고 풀 속에 우는 짐승 소리, 야 가을이네, 귀뚜라미가 저렇게 우네. 근데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만은,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유유별한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이라. 그럼 보세요. 이별의 한이 그렇게 막 내가 그득하고 그런 간절한 상황인데, 그 소리소리 하나, 이런 바람, 낙엽 지는 소리, 풀 속에 우는 짐승, 이런 소리들이 전부 다 근심에 쌓여있는 그런 한스러운 소리라는 거야. 아예야 술 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라고 지문이 제시됐어. 어려울 거 없죠?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감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마지막에 여기 2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44번에 5번 선지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다시 유유별한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이라, 아해야 술 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2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대요. 맞나요? 여기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아해요? 이게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얘는 그냥 등장하는 거야. 그냥 술 따르는 아이에 불과해. 그냥 심부름하는 아이죠. 나 너무 슬프다. 얘야 술 좀 따라봐라. 행여나 회포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뭐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대상은 이 안에 없어요. 술이 그런 대상이자 소재입니까? 처지와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의 싫음을 잠깐 잊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5번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됐죠? 따라서 44번 해결했어요. 정답 5번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가작품에 단독으로 제시되어 있는 건 44번 뿐이니까 44번 풀었고, 그 다음 이제 나작품으로 갑니다. 나의 경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미리 이걸 보고 갑시다. 44번 문제 먼저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A, B, C, D, E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선지를 읽으면서 판단했을 때 답이 5번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요거 문항만 찾아가지고 검색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설명 없이 5번만 답 찾았다고 하지 마세요. 지문을 들으세요. 지문 설명 꼼꼼하게 다 하면서 이게 왜 얘들은 다 맞고 얘는 틀렸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대비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44번 풀었고요. 자, 45번에 있는 요 얘기를 읽어보고 지문으로 가자는 얘기지. 봅시다. 우도란 벗을 사귀는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시가에서 우도는, 보세요. 이 우도라는 게 뭐라고?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 혹은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됐답니다. 그럼 보세요. 우도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인 친구 사귀는 도리라는 것이, 보세요. 신의, 공경, 충효 같은 유교적 이념, 또 아니면 풍류, 은거 같은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벗을 사귀는 도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였다는 거 아니에요. 됐죠? 이 작품에서, 나작품 이제 읽을 건데요. 나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 그래서 이제 월곡 답가가 되는 거야. 그쵸?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외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작품에 대한 아주 충실한 설명이 됐잖아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고? 이런 고결한 삶을 살았던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을 벗으로 설정해서 그에 대한 추모의 정과 그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 같은 것.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가작품이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져가지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나는 남녀간의 이별,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기가 숭앙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어떤 벗, 그의 가치, 그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리움과 동조의 심정, 일종의 예찬, 이런 게 이 작품의 주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품을 읽어보자는 얘기죠. 갑니다. 나 작품이에요. 갈게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읽어보면 봅시다. 옛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 같건만은 나 혼자 나 한자, 이제 혼자로 그냥 읽어요. 나 한자 어띠하야 옛사람을 그리는 거.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이목구비가 똑같아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 생긴 게 비슷하다는 얘기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 거. 이때 옛사람이라는 것은 선생님 월곡 우배선이요. 아직은 아니지. 이거는 옛사람, 일종의 뭐 성현 같은 분들 얘기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거야. 옛날 우리가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성현들이나 요즘 우리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왜 어찌 그 성현들을 그렇게 기리고 나 혼자 그리워하고 막 그러는가. 이제도 지금도 옛사람 겨신이 계시니 기 내 벗인가. 이게 누구야? 월곡이야. 자, 이해됐나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옛날 사람, 성현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거 없지만 왜 나는 그 성현들을 그렇게 기리는가? 요즘도 그런 성현 같은 이가 있으니 그게 누구라고? 내 벗 월곡이라고. 됐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장을 둘렀다. 이건 장막을 둘렀다는 얘기예요. 커튼을 쳤다는 얘기죠. 그죠? 자,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아까 45번 문제 보기에 나왔었습니다만 은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월곡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살아? 청송으로 우를 삼고요.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거죠. 이걸 울타리로, 이걸 휘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니까 가슴 속에 그릇된 생각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야? 이 월곡 내 벗은 흉중에 사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됐죠? 그가 가진 중요한 훌륭한 가치를 이렇게 쫙 제4수에서 예찬했어. 제5수갑니다. 벗님 사는 땅을 생각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우희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호자 다녀오너라 이랬어요. 보세요. 벗님, 월곡이죠? 월곡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월곡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니까 저쪽 그리워하죠. 근데 용추동 밖이요. 뭐 지명이 나온 건데요. 이때 용추라는 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용소 이런 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용추는. 그래서 용추, 용소가 뭔가 하면 폭포가 내리꽂죠. 이러면 그 폭포수가 너무 강하니까 바로 밑에 그 물 떨어지는 곳에 큰 연못, 웅덩이가 생겨요. 물웅덩이가. 그게 용추, 용소입니다. 그게 있는 동네 어디겠죠, 그죠? 그런데 그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랍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임 계시는 내 벗 있는 월곡 있는 저기까지는 너무 멀어. 저기는 아득한 곳이에요. 용추동 바뀌고 구름다리 위라는 건 사실 의미상으로는요.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른 곳이라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연 속 저 멀리라는 거야.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그랬어요. 너무 머니까. 밤에 꿈에는 만날 수 있으니까 훌쩍 다녀올 수 있죠. 그죠? 그만큼 그립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쵸? 자,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자자시니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시영 없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인의, 즉 이 고인도 누구야? 월곡이지? 고인의 집 땅이 바라봐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왜?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까. 그러니까 자, 첩첩 산을 넘어 있는 저 곳이고 그리고 구름도 막 잔뜩 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도 이 월곡이 살았던, 그쵸? 고인의 집 땅이니까 이 월곡이 살았던, 생전에 살았던 그곳이 아득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 됐어요? 자,
상산의 영직해러 구태여 넷이 가리란가 그랬습니다. 요건요 사실 각주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상산사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호자는요, 이 호자인데 이게 뭐냐면 상산에 숨어들었던 4명의 늙은이라는 거야. 백발에 수염도 머리도 하얀 늙은이를 이 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시황 때 말이에요, 난리를 피해가지고 상산이라는 곳에 숨어들었던 4명의 늙은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고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백이숙제라든지 또 뭡니까 이 허유와 또 소부라든지 소부와 허유라든지 이런 식의 인물 같은 유명한 그 캐릭터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어. 각주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죠. 상산사호처럼 말이에요. 상산에 숨어들었던 그들처럼 영직해러 구태여 넷이 사호가 가리런가? 조칠이 없은디 우리 둘이 가사이다. 그러니까 이 월곡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은 상산사호 같던 얘기를 하면서 상산에 그렇게 영직해러 구태여 넷이 들어갈 필요 있겠는가? 월곡 당신하고 나하고 따라올 리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갑시다. 이런 얘기야. 그쵸?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이 세상이 뭐겠어? 속세, 인간 세상, 홍진 이런 거죠. 자, 이런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맙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이 정훈의 또 이 안에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는 월곡이라는 사람 사념을 마음속에 흉중에 전혀 갖지 않았던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를 흠모하고 추모하고 기리고 그쵸?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가 함께 상산사호처럼 뭔가 이 속세를 훌쩍 떠난 곳으로 둘이 가서 살고 싶을 만큼 그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런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읽었다면 나도 감상을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42번이에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그러면 나머지 엉뚱한 얘기 있는 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1번 봅시다.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답 바로 나왔네. 아니 좀 걱정됩니다. 왜? 아니 공통점 묻는 첫 번째 문제 정답지 1번으로 이렇게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딱 답지로 삼아버리면 나머지 문제들 어쩌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죠? 너무나 뚜렷해. 나머지 선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사실. 왜?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고 있는 화자인 거 맞죠? 왜? 가는 이별한 임이고요. 나에서는 월곡이고요. 그런 부재하는 대상이 곧 흠모의 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죠. 그거를 이 화자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워하는 태도라는 게 이 작품의 중요 정서잖아. 가도 나도. 그죠? 핵심적인.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머지가 뭐 이건 왜 맞고 왜 틀리고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43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42번 문제 좀 전에 여러분 이거 두고 선생님 또 이제 문학만 찾아들었더니 나는 왜 이게 궁금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실전에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할 때 이게 최선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럴 때 1번처럼 빼도 못 박도 못하게 가나 모두의 완전 적절한 답지가 나왔다면 나머지들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7월 학평을 치렀습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럴 때 이 일일이 이것들 하나하나가 뭐 이거 돌아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야. 그렇죠? 지문 설명을 반드시 들으시고.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의 두루두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흩어져 있는데요. 기억, 죽창 그랬어요. 가에서 죽창이었어요.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 아니죠. 이게 지금 뭐야? 상사몽에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창을 열고 아득히 하늘을 바라보는 그때의 연창이 죽창인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 아니죠. 뭐 그 창문으로 이미 오나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 니은 갑니다. 인정이 끊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그때 인정이라는 건요,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 아니잖아요. 원망하는 심정이 끊어졌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이런 말이 안 된다고. 이때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사랑, 그게 끊어졌다면, 인연 이런 게 끊어졌다면 잊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도 않네. 이런 얘기니까 니은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디귿은 어디 있나요? 추풍 그런데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건 어때요? 탐 맞네. 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쓸쓸하니까 떠난 임에 대한 심회가 더욱더 깊어지는 게 지금 이 작품의 중요한 어떤 배경이자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처럼 얘기한 거 맞죠. 리을, 나에 가서요. 백운 그랬어요. 흰 구름,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송민곡에서는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맨날 이렇게 장애물로 자꾸 나오잖아요. 구름이 가렸어요. 막 그죠? 그럴듯해 보여요? 말도 안 되죠. 왜? 이 구름은 뭐예요? 지금 자연 속에 깊이 은거하는 월곡이 자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커튼을 삼았는데 그 구름인데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미음 갑니다. 상산 그런데 화자가 연모하는 임과 함께 지내는 공간. 함께 지내는 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지내고 싶은 공간이다. 그럼 맞죠. 그죠? 물론 상산으로 뭐 상징되는 대변되는 상산이 환기하는 뭔가 어디 그런 곳이지. 속세를 떠나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지저분한 다툼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너랑 나랑 둘이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지내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렸다. 지금은 이제 따로 있고 이미 이 월곡은 죽었고, 그죠? 그를 추모하고 있고. 됐습니다. 44번을 아까 우리 풀었어요. 45번 한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그랬는데요. 그거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그죠? 요거 우도의 어떤 그 문학 작품 안에서의 위치,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얘기했고요. 이 작품의 해제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 이제 혹시 또 문항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은 요 나 작품 해석하기 직전에 요걸 봤으니까 작품 해설 같이 듣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골라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1번, 45번 같은 이런 좀 깊이 있는 심화된 감상을 유도하는 문제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1번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뭐 의병장이었다 이런 얘기는 보기 안에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 월곡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4수 볼 때 그랬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념 없이 사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예찬 같은 게 막 드러나 있었죠.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다리 위를 꿈속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죠? 꿈에서나마 가서 보고 오는 거지. 실제로는 가기 너무나 멀고 아득한 곳이지만, 그죠? 제7수에서는 작가는 벗의 집을 매와 구름에 묻혀있는 은과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죠? 자, 매와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아까 보기에서요 그런 게 있었죠. 요 우도라는 게 뭐 신이 충절 이런 것처럼 그런 뭐 유교적 가치와 두 번째 또 뭐 이렇게 친자연적 삶의 가치처럼 우도도 중요한 삶의 지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기의 1문단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슬쩍 이걸 끼워 넣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즉 화자가 이 정훈이 추구하는 친자연적인 삶의 가치. 물론 정훈도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겠죠 아마. 안 그랬던 사람도 옛날에 이런 시 썼던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요.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이 문제 여러분 틀린 사람 많을 텐데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작품의 주된 정서, 작품의 주제 같은 게 이런 겁니까? 친자연적 삶의 가치인가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게 그런 걸로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화자가 추구하는 게 자연 속에 살고 싶다입니까? 아니면 월곡과 함께 살고 싶다입니까? 월곡과 함께죠. 월곡을 훌륭하다고 예찬하는 노래라고요. 따라서 4번처럼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지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자, 어지러운 일 따위 보고
듣지도 말자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런 어지러운 현실, 속세에서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우리 같이 너랑 나랑 이렇게 동질감을 표현한 거 맞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 45번 문제까지를 완벽하게 풀었고요. 아이고, 긴 공부가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총평에서 했던 얘기 연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이 학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한번 이때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자기가 처음 수험생의 자리에서 출발선에 섰을 때 자기가 진짜 100m 달리기 하듯이 탁 준비 자세에서 운동화끈 딱 묶고 출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회상해 볼 때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느끼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지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이 나태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싶으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적당히 보내는 관성에 여러분 대부분 지금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또 더 큰 마음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최선의 결과 손에 쥘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진짜 알차게 일구어 나가는 사람에게만 마지막에 값진 보람이 주어지는 겁니다. 7월 학평은 채찍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요. 저도요, 여러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력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죠. 안녕.